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10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분양 신청과 분양 자격, 분양가 구조, 즉 내 지분이 과연 새 아파트 몇 평으로 바뀌는가?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흐름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제1장 전체 그림, 내 지분이 왜 몇 평으로 바뀌는가가 핵심인가입니다. 제2장 분양 신청 절차와 기한, 미신청 시 현금 청산입니다. 제3장 분양 자격, 누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제4장 종전자산 평가 구조입니다. 제5장 종후자산과 추가 분담금 구조입니다. 제6장 예시 수치로 보는 내 지분이 몇 평으로 바뀌는가입니다. 제7장 분양 신청과 현금 청산 관련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제8장 조합원과 투자자를 위한 실무 전략입니다. 이 8가지를 머릿속에 구조화해 두시면 어느 구역이든 분양 안내문을 받았을 때 숫자와 용어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제1장 전체 그림, 내 지분이 왜 몇 평으로 바뀌는가가 핵심인가입니다. 정비사업의 모든 숫자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가진 종전자산이 새 아파트 몇 평짜리 권리로 바뀌는가? 여기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종전자산 평가. 지금 내가 가진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로 숫자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둘째, 종후자산과 비례율 결정. 사업이 끝났을 때 조합 전체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 합계와 종전자산 합계를 비교해서 각 조합원 권리가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 비율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분양 신청과 분양가 산정. 각 조합원이 신청한 평형, 그 평형의 분양가, 그리고 본인 종전자산 가치가 합쳐져서 최종 분담금과 새 아파트 평수가 확정됩니다. 오늘은 이 3단계를 분양 신청 절차와 현금 청산 규정,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비례율 구조와 함께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 분양 신청 절차와 기한, 미신청 시 현금 청산입니다. 분양 신청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법에서는 사업시행자 보통 조합이죠.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 기간과 방법을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분양 신청 공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전에 조합은 신문, 홈페이지, 현수막 등으로 분양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을 알리고 등기부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로 개별 우편 발송을 합니다. 둘째, 신청 기간. 법에서는 최소 기간만 정하고 구체적인 일수는 조합이 정관과 규약으로 정하는데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사이에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분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조합원 분양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셋째, 미신청자 처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고시가 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 청산 금액을 산정하고 협의를 시도한 뒤 협의가 안 되면 매도 청구나 수용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째, 분양 신청 기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분양권을 상실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합의 안내 의무입니다. 판례는 조합이 법에서 정한 공고와 개별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잘못 안내한 경우 예외적으로 미신청자에게도 분양 기회를 인정하거나 현금 청산 처분의 위법을 인정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은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절차입니다. 제3장 분양 자격, 누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큰 틀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를 기본 단위로 봅니다. 원칙은 한 사람에게 한 개의 조합원 자격, 여러 필지를 가지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하나, 여러 동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가와 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상가 분양권을 별도로 부여할 것인지 주택 분양만 인정할 것인지 정관과 관리처분 계획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대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온 판례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독립된 건물로 사용되어 왔는지, 최종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는지,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허가라고 해서 무조건 분양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요건을 못 맞추면 현금 청산이나 보상만 받고 끝날 위험도 있습니다. 재건축에서는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구분 소유자 한 명이 원칙적으로 한 개의 조합원 자격을 갖고 한 세대가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대 기준으로 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지 안에서 여러 채를 가진 세대는 한 채만 조합원 분양, 나머지는 현금 청산, 이런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분양 자격의 기준 시점입니다. 법과 조례는 일정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지분 쪼개기,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에 대해서는 추가 분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조합원 자격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도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와 장기간 실거주 해온 가족 간 이전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득 시점, 당시 정비구역 지정 여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일 이 3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제4장 종전자산 평가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 이야기입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2개 이상 3개 이하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서 각 평가액의 산술 평균을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삼습니다. 평가 기준 시점은 관리처분 계획 입안일 또는 그 전후 일정 시점으로 정해지는데 법과 지자체 지침에서 기준일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대지와 건물, 즉 현재 존재하는 토지와 건축물 전체입니다. 건물의 경우 노후도와 구조, 용도, 임대 수익 등을 고려하고 토지는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로 전면, 상권 등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무허가 건물과 컨테이너 등 임시시설의 평가. 둘째, 점포 겸용주택, 다가구, 다세대와 같은 복합용도 건물의 평가. 셋째, 임대 수익을 반영한 수익 환원 방식의 채택 여부입니다. 법원은 감정평가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거쳤다면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쉽게 뒤집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아예 설명되지 않았거나 유사한 위치와 구조의 부동산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 계획 자체의 위법을 인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유사 세대와의 형평성이 맞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장 종후자산과 추가분담금 구조입니다. 종후자산은 사업이 끝난 뒤 조합이 가지게 될 전체 자산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와 상가, 부대 복리시설, 일반 분양 수익과 현금 청산 재원 등을 모두 묶어서 사업 후 전체 파이를 얼마로 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은 종후자산 총액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전체 종전자산 평가액 합계가 1,000억 원이고 사업이 끝난 뒤 종후자산 가치 합계가 1,300억 원이라면 비례율은 1.3 정도가 됩니다. 각 조합원의 권리가치는 본인 종전자산 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 종전자산이 10억 원이라면 비례율 1.3을 곱해서 종후 권리가치가 13억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분양가와 분담금입니다. 내가 신청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15억 원이라면 종후 권리가치 13억 원을 빼고 남은 2억 원이 추가 분담금의 기본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이주비 이자, 공사비 증가, 각종 사업비 증감이 더해지거나 빠지면서 최종 분담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분양 안내문에서 종전자산 평가액, 비례율, 평형별 분양가, 추정 분담금 이 4줄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제6장 예시 수치로 보는 내 지분이 몇 평으로 바뀌는가입니다. 이제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비례율은 1.2, 84제곱미터, 즉 약 25평형의 분양가는 14억 원, 64제곱미터, 약 19평형의 분양가는 8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내 종전자산 평가액이 9억 원이라면 비례율 1.2를 곱한 종후 권리가치는 10억 8천만 원입니다. 첫째 시나리오, 25평형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분양가 14억 원에서 종후 권리가치 10억 8천만 원을 빼면 추가 분담금은 3억 2천만 원, 여기에 이주비 이자와 각종 사업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시나리오, 19평형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분양가 8억 원에서 종후 권리가치 10억 8천만 원을 빼면 오히려 1억 8천만 원 정도의 초과분이 나오게 되죠.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추가 분양, 추가 시설 분담 방식 등으로 조정됩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평형 간 형평성과 주거 이전 필요성, 세대 규모, 기존 점유 형태 이런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조합 내 평형 배분 기준과 자녀 세대 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7장 분양 신청과 현금 청산 관련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를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첫째, 분양 신청 기간과 안내의 적정성입니다. 법은 원칙만 두고 구체적인 일수와 방식은 조합에 일정한 재량을 줍니다. 대법원과 하급심은 조합이 법정 최소 요건을 지키고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단지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편 발송 주소를 잘못 기재했거나 장기간 해외 체류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안내문만 보낸 경우 그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가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둘째, 분양 신청 철회와 분양계약 체결 거부입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해놓고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실질적으로 분양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현금 청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현금 청산 금액과 종전자산 평가 다툼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으로 처리된 사람이 현금 청산 금액이 너무 적다고 다투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방식이 합리적이고 동일 유형의 부동산끼리 형평성이 유지된다면 단순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평가 기준일을 잘못 적용했거나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조정한 정황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자체의 위법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 다만 조합의 중대한 안내하자나 기망이 입증되면 예외. 현금 청산 금액은 합리적인 감정평가와 형평성을 전제로 존중. 그러나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거나 유리한 조정이 있다면 관리처분 계획 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 제8장 조합원과 투자자를 위한 실무 전략입니다. 이제 조합원과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양 신청 타임라인을 캘린더에 박아두는 것. 분양 안내문을 받는 순간 신청 시작일, 마감일, 필요 서류와 신청 장소를 일정표에 바로 넣으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나 장기 출장이 예정된 분들은 위임장과 인감증명, 전자서명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내 분양 자격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내 지위가 토지 등 소유자인지, 구분 소유자인지, 동일 세대 내 다른 소유자와의 관계, 지분 쪼개기와 증여 이력이 있는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스스로 분양 자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종전자산 평가와 비례율을 이해하는 것. 내 종전자산 평가액, 조합 전체 종전자산 합계, 비례율, 희망 평형의 분양가, 예상 분담금, 이 다섯 숫자를 비교해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평형과 대출 규모, 장기 보유 전략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넷째, 현금 청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 재정 상황이나 이주 계획에 따라 차라리 현금 청산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타 지역 이주 계획이 확실한 경우, 분양을 무리하게 선택하기보다 현금 청산 금액과 다른 투자 대안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분양 신청서 제출 영수증, 우편 송달 내역, 조합 안내 문자와 공고문 캡처, 조합과의 질의응답 메일, 이런 것들을 폴더 하나에 모아두면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겨도 본인의 권리를 입증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마무리입니다. 정리해보면 분양 신청과 분양 자격, 분양가 구조는 도시정비법의 조문 몇 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종전자산 평가, 비례율, 분양가, 현금 청산, 이 모든 요소가 한 번에 얽혀있는 입체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제10편에서 정리한 내용은 분양 신청 절차와 기한, 미신청 시 현금 청산의 원칙, 재개발과 재건축에서의 분양 자격 기준, 종전자산과 종우자산, 비례율과 분담금 구조, 그리고 분양 신청과 현금 청산을 둘러싼 주요 판례의 시각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분양 안내문을 받으실 때마다 내 종전자산 평가액이 얼마인지, 비례율이 몇인지, 희망 평형의 분양가와 예상 분담금이 얼마인지, 분양 신청 기간과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 네 가지를 체크하시면 내 지분이 몇 평으로 바뀌는지 어느 정도는 스스로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10편 분양 신청, 분양 자격, 분양가, 구조, 내 지분이 몇 평으로 바뀌는가 편이었습니다. 다음 제11편에서는 관리처분 계획과 현금 청산, 매도 청구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